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하디 흔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무채색에 그저 그런 돌 하나를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느껴보세요. 차갑고 투박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물건처럼 보일 겁니다. 그저 손안에 놓인 묵직한 덩어리, 돌멩이일 뿐이죠. 그런데 만약 그 차가운 돌멩이 속에 맹렬한 불꽃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태양 표면보다 더 뜨겁고 난폭한 에너지가 그 안에 웅크리고 있다면 아마 당신은 저를 미치광이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광기가 아닙니다. 불꽃은 실제하니까요. 바로 그 돌멩이 깊은 곳에 말입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 한 잔 속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하나, 당신의 몸을 지탱하는 뼈, 평생 만져온 모든 것들의 원자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불꽃을 품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름 끼치는 건 그 에너지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건 그 힘을 깨우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아주 작고 무늬 없이 미세한 무언가를 부숴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원자의 심장을 갈라 그 틈을 여는 순간 우리는 우주에 대한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그런 진실을요.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물질, 실제한다고 믿었던 세계, 평생을 딛고 서고 기대며 우리 몸을 구성해온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비슷하지 않죠. 그러니 가장 근원적인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바로 원자입니다.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테니까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세상의 근본적인 조각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름부터가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원자를 뜻하는 아톰은 그리스어 아토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자를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원자라는 녀석이 사실은 잘릴 수 있고 나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쪼개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각이 나뉘는 순간 우리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원자가 도대체 얼마나 작은지부터 감을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작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지가 없다면 그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니까요. 상상을 돕기 위해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탐스러운 빨간 사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점심 식사 후에 한입 베어물 법한 그런 사과요. 이제 그 사과를 지구만한 크기로 부풀려 봅시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지름이 무려 25,000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행성 크기로 말이죠. 그렇게 확대했을 때 사과 속에 들어있는 원자 하나의 크기가 비로소 원래 사과만해집니다. 원자는 그토록 미세한 존재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끝으로 느낄 수도 없죠. 원자를 한 줄로 나란히 세운다고 해도 머리카락 한 올의 두께를 채우려면 대략 1000만 개가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우리는 원자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있었죠.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가 그 개념을 떠올렸고 꽤 그럴듯한 생각이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철학적인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 건 훨씬 후의 일입니다. 1800년대 초반 존 돌턴이라는 인물이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죠. 화학 반응을 통해 물질이 마치 독립된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명한 과학자들은 원자를 그저 유용한 허구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당부 정리를 위한 도구 같은 것이라고요. 천재적인 학자였던 에른스트 마흐조차 원자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주장했을 정도니까요. 그는 원자가 그저 편리한 수학적 추상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원자가 아마도 존재하는 것에서 확실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 건 1900년대 초반이 되어서였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이 논란의 정지부를 찍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배하게 될 그 유명한 방정식을 발표했던
바로 그 해의 말입니다. 그는 물 위에 뜬 꽃가루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떨리는 현상, 즉 브라운 운동이라 불리는 이 기묘한 움직임을 명쾌하게 설명해냈습니다. 물이 수많은 미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사방에서 꽃가루를 들이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만 이 현상이 완벽하게 설명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수식은 완벽했고 계산은 아름다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원자가 실존하고 있었죠.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동시대의 모든 물리학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위험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원자가 단순히 종이 위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면 응당 그에 따른 성질을 가져야 했으니까요. 크기가 있고 형태가 있고 무엇보다 그 안쪽이 존재해야 합니다. 내부가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가능해야겠죠. 이미 1897년 J.J. 톰슨은 전자라는 존재를 찾아냈습니다. 전기장을 이용해 원자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음전하를 띤 아주 미세한 입자였죠. 이것은 곧 원자에도 부품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불가분의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고대 데모크리토스의 철학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톰슨의 발견은 곧바로 또 다른 미궁을 열어젖혔죠. 만약 원자 안에 음의 전하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양의 전하도 존재해야 합니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으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완벽한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톰슨은 양전하가 원자 전체에 묽은 수풀처럼 혹은 푸딩처럼 골고루 퍼져 있고 전자가 건포도처럼 그 속에 콕콕 박혀 있을 거라 상상했습니다. 이른바 건포도 푸딩 모형입니다. 꽤 알고 보니 원자는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빈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힐 정도로 터무니없이 공허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원자의 가장자리는 전자의 구름이 감싸고 있습니다. 음전하를 띤 깃털보다 가벼운 입자들이죠. 이들은 확률이라는 안개 속에서 엄청난 속도로 휘몰아치며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 깊은 중심, 그 아득한 심연에 아주 작고 단단한 양전하 덩어리, 바로 원자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자의 모든 질량, 그 무게의 실체는 오직 이곳에만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자는 비교조차 민망할 정도로 가볍습니다. 양성자 하나 무게에 고작 180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전율케 하는 건 그 압도적인 공허함의 규모입니다. 만약 원자 하나를 잠실 종합운동장만한 거대한 경기장 크기로 확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관중석과 주차장까지 포함한 그 거대한 공간에서 원자핵은 경기장 한가운데 놓인 작은 유리구슬 하나에 불과합니다. 단 하나의 구슬이죠. 그리고 전자는 저 멀리 꼭대기 관중석 어디쯤을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날파리 정도일 겁니다. 구슬과 날파리 사이 그 광활한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허공, 완벽한 무, 그것이 당신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당신 손에 쥐어진 단단한 돌멩이조차도 실상은 허공인 셈이죠. 끝도 없는 공허,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비명을 지를 만큼 뜨겁게 음축된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1911년 어니스트 러더퍼드가 밝혀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아주 얇게 핀 금박을 향해 미세한 입자들을 쏘아보내고 그 궤적을 쫓는 실험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입자는 마치 금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유령처럼 그대로 통과해버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거기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드물게 정말 어쩌다 한 번씩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자가 무언가에 부딪혀 정면으로 튕겨나온 것입니다. 실험자의 얼굴을 향해서 말이죠. 러더퍼드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마치 화장지에 대고 15인치 대포를 쏘았는데 포탄이 튕겨나와 나를 때리는 것 같았다 라고요. 그것이 바로 원자핵이었습니다. 우주 그 어떤 것보다 작고 무겁고 단단한 존재였죠. 물질을 물질이게 만드는 진짜 드라마, 그 본질적인 이야기는 모두 그 작은 구슬, 즉
원자핵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자핵은 두 종류의 배후로 구성됩니다. 양의 성질을 가진 양성자, 그리고 아무런 전하도 띄지 않는 중성자입니다. 이들은 덩치가 비슷합니다. 전자보다 무려 2000배나 더 무거운 거구들이죠. 이 무거운 입자들이 그 터무니없이 좁은 방 안에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빽빽하게 구겨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밀도는 인간의 상상력을 비웃을 정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빈 공간을 다 없애고 순수한 원자핵 물질만 긁어 모아 티스푼 하나를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숟가락 하나의 무게는 놀랍게도 100억 톤에 달할 것입니다. 찻숟가락 하나, 그리고 100억 톤의 무게. 지구상의 모든 해군 함대를 손톱만한 공간에 지치겨 넣은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이 엄청난 밀도의 세계엔 시작부터 모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덮어둘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죠. 그곳에 뭉친 양성자들이 모두 플러스라는 같은 극성을 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같은 극의 자석들을 억지로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서로를 거부합니다. 비명을 지르듯 아주 맹렬하게 밀어내죠. 건조한 날 풍선에 머리카락을 곤두세우게 하는 그 전자기력이 원자핵 내부에서는 핵을 산산조각 내버리려는 파괴의 신으로 돌변합니다. 원자핵이라는 그 좁은 공간에서 양성자끼리의 반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서로 닿는 것조차 혐오하니까요. 이 힘은 원자핵의 파멸을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속의 모든 양성자는 서로에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당장 떨어져 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원자핵은 멀쩡히 존재할까요? 왜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도망치고 싶어 발악하는 저 양성자들을 붙잡아 두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힘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만큼은 전자기력을 압도하는 훨씬 더 거대한 힘이어야겠죠? 전자기력의 그 난폭한 저항을 무시하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멱살을 잡아 기어이 한 곳에 묶어버리는 절대적인 힘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존재에 아주 직관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강한 핵력, 줄여서 강력입니다. 우주를 지탱하는 4가지 근본적인 힘 중 하나이자 이름 그대로 힘의 제왕입니다. 짧은 거리에서는 전자기력보다 무려 100배나 더 강력하죠. 100배나 말입니다. 강력은 이웃한 양성자들은 낚아챕니다. 그리고 중성자들까지 레슬링 선수처럼 바닥에 짓눌러 고정해버리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늠조차 안 되는 악력으로 꽉 붙잡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강력에게도 아주 기묘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원자핵의 운명을 결정짓는 성질이자 모든 별, 우주 만물의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한계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집중해 주십시오. 강력의 힘은 오직 극도로 짧은 거리에서만 유효합니다. 정말이지 숨막힐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만요. 두 양성자가 살을 맞대고 붙어 있다면,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깝다면 강력은 그들을 완벽하고 경이롭게 결속시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 불과 몇 펜토미터만 멀어져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10억 분의 1m에 100만 분의 1이라는 찰나의 틈만 생겨도 강력은 힘을 잃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비유하자면 강력은 팔이 아주 짧은 거인과 같습니다. 자신의 몸통 길이만큼만 뻗을 수 있는 그 짧은 팔이 닿지 않는 곳에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 양성자를 떼어놓으려는 반역자, 전자기적 촉력은 다릅니다. 이 녀석의 사정거리는 훨씬 길거든요.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지긴 하지만 아주 완만하고 부드럽게 줄어듭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천천히 힘을 잃는 시기죠. 하지만 강력은 절벽에서 떨어지듯 기하급수적으로 소멸합니다. 한쪽은 긴 팔을 가졌고 다른 한쪽은 너무나도 짧은 팔을 가졌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헬륨처럼 작은 원자핵을 봅시다. 양성자 둘, 중성자 둘. 아주 단란하고 평화로운 가족 같죠? 모두가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
강력의 짧은 팔로도 내 입자 모두를 꽉 껴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밀어내려는 전자기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키고 누를 수 있죠. 덕분에 원자핵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안정적입니다. 허나 식구가 늘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 우겨 넣으면 덩치가 커지게 되죠. 이제 원자핵의 한쪽 끝에 있는 양성자와 반대편 끝에 있는 양성자 사이에는 제법 먼 거리가 생깁니다. 이 멀어진 두 양성자 사이에서 강력은 무용지물입니다. 0이 되어버리죠. 거리가 너무 멀어 짧은 팔이 닿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밀어내는 힘, 그 끈질긴 전자기력은 여전히 그곳에서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진 만큼 그 힘은 옅어졌습니다. 곁에 머물 때의 그 맹렬함에는 미치지 못하죠. 허나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힘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밀어내고 저항하며 기어이 핵을 두동강 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거대한 원자핵의 심연, 그곳은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핵이 탄생하던 그 태고의 순간부터 멈추지 않는 투쟁이죠. 강력이라는 이름의 파수꾼은 바로 곁에 있는 이웃들만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오직 닿아 있는 자들만 지킬 수 있는 힘이죠. 반면 전자기력이라는 반란군은 모든 양성자를 서로 찢어 놓으려 합니다. 저 멀리 핵의 반대편 끝에 자리한 형제들까지도 예외 없이 밀어내죠. 덩치가 커질수록 전세는 전자기력 쪽으로 기웁니다. 청력의 기세가 더 든든해지는 것이죠. 안정이 무너진 핵은 위태롭습니다.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연약하고 언제 터질지 모를 불안을 품게 됩니다. 마치 한계까지 늘어난 물방울처럼 말이죠. 표면 장력의 끝에서 파들거리며 찰나의 순간 터져버릴 운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강력과 전자기력, 이 두 거인의 줄다리기는 단순히 지나가는 사소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교과서 구석에 적힌 각주 따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핵 물리학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찬란하게 타오르는 이유도, 파멸적인 폭탄이 세상을 뒤흔드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격동은 바로 이 긴장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자, 저를 따라오십시오. 물리학자들은 핵자단 결합 에너지라는 척도를 통해 이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핵자란, 양성자와 중성자를 아울러 부르는 이름이지요. 이 에너지는 핵자들이 서로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에너지가 높다는 건 그만큼 결속이 강하고 안정적이라는 뜻이고, 반대로 낮다면 언제든 흩어질 수 있는 나약한 상태라는 의미죠. 수소라는 시작점부터 우라늄 너머의 세계까지 모든 원소를 이 척도 위의 점으로 찍어보면 하나의 아름다운 곡선이 드러납니다. 가벼운 원소들의 구간에서는 가파른 절벽을 오르듯 수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러다 철과 니켈 즈음에서 정점을 찍고 원소가 무거워질수록 다시 완만하게 그 기세를 잃고 내려오게 되죠. 그 곡선의 정상, 자연이 선택한 최고의 균형점은 바로 철입니다. 26개의 양성자와 30개의 중성자가 빚어낸 철 56. 그것이 왕자의 주인입니다. 철은 결합에너지라는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독보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깊은 바닥에 안착해 있는 셈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완벽한 안정을 이룬 상태, 그 무엇도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인 것이죠. 이 상황을 거대한 계곡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철은 그 계곡의 가장 깊고 평온한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한쪽 비탈길에 매달려 있고, 철보다 무거운 녀석들은 반대편 비탈길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대자연의 섭리는 낮은 곳을 향해 흐르기를 갈망합니다. 계곡의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안식을 찾고 싶어 하죠. 다시 말해 우주의 모든 물질은 철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을 품고 있습니다. 가벼운 원소들에게 낮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서로 몸을 섞고 하나로 뭉치는 융합을 의미합니다. 태양의 심장부, 그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수소들이 엉겨붙어
헬륨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렇게 탄생한 헬륨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히 결속되며 철이라는 이상향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터져 나옵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쏟아지는 저 햇살의 정체가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결합 에너지 곡선 위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며 발생한 격차, 그 잉여 에너지가 광자라는 화폐로 우주에 지불된 것이죠. 태양은 끊임없이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으며 당신의 뺨에 닿는 따스한 빛은 그 거대한 낙하가 들려주는 울림인 셈입니다. 반대로 무거운 원소들의 운명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계곡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거대한 몸집을 쪼개고 부수어 철을 닮은 작은 조각들로 나뉘는 것을 뜻합니다. 우라늄이라는 거인이 바륨과 크립톤으로 찢겨나갈 때 그 파편들은 원래의 우라늄보다 훨씬 더 견고한 결속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때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 분열입니다. 융합이 왼쪽 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여정이라면 분열은 오른쪽 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죠.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둘 다 철을 향해 달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빛과 열을 토해냅니다. 철은 우주의 거대한 종착지이자 핵 에너지가 긴 여행을 마치고 잠드는 영원한 안식처, 혹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자, 이 장대한 우주의 법칙을 머릿속에 새기셨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직접 원자를 쪼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이 신의 영역을 엿보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내막을 들려드리죠. 위대한 발견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법이니까요. 바야흐로 1930년대 유럽 전역의 물리학자들은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 온갖 원소에 중성자를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호기심에 가득 차서 말이죠. 그 중에서도 로마의 거장 에니코 페르미의 연구는 지독하리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규기율표의 첫 단추부터 시작해 원소 하나하나를 차례로 짚어가며 끈질긴 추적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는 원소 하나하나에 중성자를 쏘아보내며 우주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물질, 우라늄의 차례가 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침묵이 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물주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믿었습니다.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미지의 원소를 창조해냈다고 생각했죠. 이른바 초우라늄 원소라 불리는 것들 말입니다. 자연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물질, 그것만으로도 인류사에 남을 위대한 발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1938년 늦가을, 베를린의 공기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죠.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 이 두 명의 화학자가 실험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우라늄을 향해 중성자라는 보이지 않는 탄환을 쏘아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남겨진 흔적들을 집요할 만큼 꼼꼼하게 분석해 나갔죠. 그런데 그 잔해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이 발견됩니다. 바로 바륨이었습니다. 양성자가 고작 56개밖에 안 되는, 우라늄의 절반 크기도 채 되지 않는 가벼운 원소였죠. 물리학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우라늄 성벽에 작은 중성자 하나를 던졌는데 어떻게 성벽이 무너져 바륨 조각이 튀어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비유하자면 거대한 바위에 작은 주약돌 하나를 툭 던졌더니 그 바위가 굉음을 내며 반으로 쪼개져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상상력도, 그 당시의 이론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한은 옛 동료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리제 마이트너였죠. 그녀는 천재적인 물리학자였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국 독일에서 쫓겨나야 했던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그녀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 조카 오토 프리시와 함께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눈 덮인 숲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침내 그들에게 섬광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말이죠. 우라늄의 원자핵은 이미 92개의 양성자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 때문에 터질 듯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성자 하나가 슬며시 스며든 겁니다. 그 작은 균열이 거대한 붕괴를 불렀고 원자핵은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나버린 것이었죠. 마이트너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을 이용해 방출된 에너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은 펜을 쥔 그녀의 손을 떨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분열 한 번에 무려 2억 전자볼트. 단 하나의 원자핵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양이었습니다. 프리슈는 생물학 책을 뒤적여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포가 둘로 나뉘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핵분열이라 명명했죠. 그리고 그 순간 이후 우리가 알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그 미시 세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시죠.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격해야 합니다. 물리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그 디테일 속에 숨쉬고 있으니까요. 우라늄 235를 예로 들어봅시다. 92개의 양성자와 143개의 중성자, 총 235개의 핵자들이 겨우 몇 템토미터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덩치만 컸지 아주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한 원자핵인 셈이죠. 92개의 양성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밀어내려는 전자기적 청력이 맹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강력이라는 힘이 이들을 간신히 붙잡고는 있지만 그 균형은 실오라기 하나만큼이나 위태롭습니다. 원자핵은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내부에서 출렁거리고 격렬하게 진동하며 떨고 있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상태죠. 방금 제가 물방울에 비유한 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리학자들은 원자핵을 액체 방울로 모델링하여 세상을 이해하려 했으니까요. 이것은 닐스 보어의 통찰이었고 훗날 존 휠러에 의해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이론입니다. 원자핵 내부의 입자들은 마치 물방울 속의 분자들처럼 움직입니다. 서로 가장 가까운 이웃을 끌어당기죠. 표면 장력이 작용해 물방울을 둥글게 유지하려는 것처럼 핵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는 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 깊은 곳에서는 양성자들의 전기적 반발력이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려는 욕망을 품고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라면 표면 장력이 쉽게 승리합니다. 하지만 덩치가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부에서 밀어내는 반발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지는 겁니다. 우라늄처럼 비대한 물방울의 경우 겨우겨우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쉴 새 없이 흔들리고 길쭉해졌다가 다시 찌그러지기를 반복하며 붕괴와 존속의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밀침이 다가옵니다. 아주 느릿하게 유령처럼 물질 사이를 떠다니던 중성자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죠. 빠를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느릴수록 더 치명적입니다. 느린 중성자일수록 원자에게 덫에 더 쉽게 걸려드니까요. 그렇게 배회하던 중성자가 우라늄 235의 심장부로 흘러들어가고 마침내 삼켜집니다. 이제 그것은 우라늄 236이 되었습니다. 중성자 하나가 더해졌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 작은 방문자가 가져온 미세한 에너지는 위태롭던 균형을 무너뜨리기에 차고도 넘쳤습니다.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떨고 있던 원자핵,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후 벌어지는 일은 찰나라는 말조차 무색할 만큼 1조분의 1초에 100억분의 1이라는 영겁처럼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감각으로는 감히 포착조차 할 수 없는 그 짧은 틈새에서 완벽한 구형을 유지하던 원자핵이 고통스러운 듯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둥글었던 형체가 길게 늘어지며 타원형으로 변해갑니다. 타원의 양끝으로 밀려난 양성자들은 서로 아득히 멀어집니다. 구형이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거리감이 생겨나죠. 거리가 멀어지자 이들을 단단히 묶어두던 강력의 힘은 급격히
힘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서로를 밀어내는 전자기력의 척력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습니다. 타원은 더욱 길게 늘어지고 마치 땅콩 껍질처럼 가운데가 잘록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늘어진 목구분에서 핵을 붙들고 있던 강력의 끈이 마침내 한계를 드러냅니다. 밀어내는 힘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잘록한 허리는 점점 더 가늘어지다가 마침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찢겨져 나가는 것이죠. 원자핵은 두 동강이 나고 파편들은 광속의 3%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서로를 등지고 튕겨나갑니다. 이 부서진 조각들이 바로 새로운 원자핵의 탄생입니다. 보통은 질량수 141의 바륨과 92의 크리톤 같은 원소가 만들어지지만 정확히 무엇이 될지는 운명처럼 매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두 거대한 파편과 함께 두세 개의 중성자가 총알처럼 튀어나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맹렬한 에너지를 품은 감마선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급작스럽습니다. 인류가 만든 그 어떤 정교한 시계로도 잴 수 없는 찰나의 순간에 종결되죠. 하지만 이 비극적인 분열이 끝났다고 해서 혼란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방금 태어난 두 개의 파편 핵들, 바륨이든 크립톤이든 혹은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들은 여전히 불안정 속에 떨고 있습니다. 중성자를 너무 많이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라늄 235는 92개의 양성자가 밀어내는 힘을 억누르기 위해 무려 143개의 중성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바륨은 양성자가 겨우 56개, 크립톤은 36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많은 중성자는 이제 짐이 될 뿐이죠. 이들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비대하고 위태로우며 균형을 잃은 상태죠. 그리하여 이어지는 몇 분,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에 걸쳐 이 파편 핵들은 붕괴의 연쇄작용을 시작합니다. 베타 입자를 뱉어내며 넘치는 중성자를 양성자로 바꾸고 감마선을 뿜어내며 과잉된 에너지를 털어냅니다. 그렇게 변한 자식 핵들조차 안정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변신의 사슬입니다. 한 단계가 지날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은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죠. 그 모든 몸부림은 오직 안정이라는 상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핵 폐기물이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초의 핵분열이 내뿜은 에너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길고도 느리게 타오르는 잔불과도 같습니다. 파편핵과 그 부산물들은 수년, 수십 년, 어떤 것들은 수천 년이 넘도록 방사선을 뿜어냅니다. 한번 지펴진 불씨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법이니까요. 이 붕괴의 잔해들은 사용 후 핵연료 속에 고스란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연료봉은 맹렬한 방사능을 띠게 되고 다루기 힘든 흉물이 됩니다. 하지만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모든 붕괴 과정은 최초의 핵분열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단지 속도만 느려졌을 뿐이죠. 붕괴가 일어날 때마다 파편들은 결합 에너지 곡선을 타고 내려갑니다. 더 깊은 안정, 즉 철의 상태를 향해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마다 아주 미세한 질량이 에너지로 치환됩니다. 결국 모두 같은 현상입니다. 우주가 자신의 장부를 정리하는 방식이죠. 질량이라는 항목을 지우고 에너지라는 항목을 채워 넣으며 가장 낮은 에너지의 골짜기 바닥을 향해 굴러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깊이 뒤흔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만약 사건이 벌어지기 전 모든 것의 무게를 정밀하게 잰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라늄 235 원자핵과 날아든 중성자의 무게를 합친 것과 사건이 끝난 후의 무게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두 조각난 원자핵과 튀어나간 중성자들의 무게를 모두 합쳐보면 놀랍게도 나중의 질량이 더 가볍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양성자 하나 무게의 약 5분의 1 정도가 사라진 것이죠. 아주 미세한 조각, 퍼센트의 소수점 저 아래에 있는 미미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합니다. 측정되었고 증명되었으며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우주의 진실입니다. 질량은 사라졌습니다.
우주의 무대에서 물질이라는 배우가 호련히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것도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건 변신을 꾀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것이죠. 사라진 그 질량은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가는 파편들의 광기 어린 속도가 되었습니다. 감마선으로 변했습니다. 장렬하는 열기가 눈을 멀게 하는 방사선이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폭풍이 되었습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승화된 순간입니다. 정지해 있던 물질이 순수한 움직임과 빛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물질로서의 삶을 끝내고 순수한 물리적 에너지로 존재 방식을 바꾼 것.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E/m cc 제곱입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세상에 던진 수식이죠. 에너지는 질량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빛의 속도는 초당 18만 6천입니다. 이 숫자를 제곱해 보세요. 적절한 단위를 적용하면 대략 35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정한 환율입니다. 아주 작은 질량 조각 안에 얼마나 끔찍할 정도의 에너지가 숨죽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환 비율이죠. 티끌만한 질량이 사라질 때 그 대가로 나타나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습니다. 잠시 이 C제곱이라는 항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존재니까요. 도대체 왜 변한 상수가 하필 빛의 속도의 제곱일까요? 다른 숫자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해답을 찾으려면 시공간 그 자체의 구조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영역이죠. 물론 단 몇 마디로 이 심오한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긴 힘듭니다. 하지만 본질은 이것입니다. 빛의 속도란 단순히 빛이라는 입자가 날아가는 빠르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허락한 속도의 절대적인 한계치입니다.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 속에 깊이 새겨진 철칙이죠. 그 무엇도 이보다 빠를 순 없습니다. 정보도 그리고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 그 자체도 이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 속도가 바로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상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질량과 에너지라는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지만 사실은 동일한 존재였던 두 실체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잣대로 볼 때 시가 이토록 거대한 숫자라는 사실은 초당 18만 6천 미터라는 그 압도적인 수치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빛의 속도 실은 그저 1일 뿐입니다. 슬로모션 속을 사는 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작은 질량이 우리 눈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의 해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단 한 번의 핵분열 사건, 우라늄 원자핵 하나가 쪼개질 때 약 2억 전자볼트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볼까요? 우라늄 235, 단 1파운드가 완전히 분열하면 무려 300만 파운드의 석탄을 태워야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1파운드 대 300만 파운드. 이 믿기지 않는 에너지는 우라늄의 질량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우라늄을 잉태했던 초신성이 폭발하던 태초의 순간부터 수십억 년 동안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느낌을 뼛속까지 전달하고 싶군요. 숫자는 때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니까요. 300만 대 1이라는 비율, 물론 대단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할 만큼의 충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시각을 조금 비틀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목격한 모든 화학 반응, 타오르는 불꽃, 터져나오는 폭발들, 굉음을 내는 엔진이나 다이너마이트 막대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바로 원자의 재배열이죠. 화학적 결합을 끊어내고 새로운 손을 잡게 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배열은 이전보다 에너지를 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만큼이 열과 빛이 되어 뿜어져 나오는 것. 그게 바로 화학입니다. 아름다운 현상이죠. 차를 걸리고 요리를 하고
겨울밤 집안을 데워줍니다. 하지만 화학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슐판에서 정작 원자의 심장인 핵은 전혀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죠. 전자가 주변에서 부산하게 자리를 바꾸는 동안 핵은 그저 가만히 왕자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원자 질량의 거의 대부분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채 봉인된 채로 그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화학 폭발이라도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는 비율은 고작 10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전체 질량의 10억 분의 1만이 에너지라는 형태로 깨어나는 것이죠. 나머지 9억 9,999만 9,999는 그저 침묵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핵분열은 대략 1000분의 1 정도를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이는 화학 반응보다 무려 100만 배나 더 효율적인 수치입니다. 100만 배라니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핵분열조차도 전체 질량의 극히 일부분만을 건드리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료 덩어리의 질량을 단 1%도 남기지 않고 100% 온전히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 결과값은 인간의 이해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전율에 가까운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 건포도 하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공포를 설명하기에 이만한 게 없으니까요. 건포도 한 알, 무게는 약 1g입니다. 1g.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E는 mc 제곱은 이 1g짜리 물질 속에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이 약 2500만 킬로와트시라는 에너지가 잠들어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는 평범한 미국 가정이 2000년 넘게 불을 밝힐 수 있는 실로 막대한 양의 전기입니다. 고작 건포도 한 알에서 말이죠. 이것은 핵분열 에너지가 아닙니다. 질량 그 자체가 가진 순수한 에너지의 총량입니다. 핵분열은 그 거대한 봉인 중 고작 0.1%의 빗장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미세한 틈새에서 쏟아져 나온 힘은 도시를 밝히기도 하고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에너지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밑에 흙먼지 속에, 그리고 폐를 채우는 공기 속에도요. 그 진실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베른의 특허청 한 구석에 앉아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수학의 미로를 헤매던 그는 마침내 작고도 파괴적인 방정식 하나에 도달했죠. 물질과 에너지가 사실은 서로 다른 옷을 입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모종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핵폭탄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싫지 않은 공포이고 저 또한 그 파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폭탄은 그저 결과이자 하나의 적용 사례일 뿐입니다. 저를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건 우주의 근본이 드러났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이 발견이 물질의 본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맹신하며 이 세상을 활보합니다. 바닥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고 의자가 내 무게를 견뎌줄 거라 의심치 않으며 내 몸속의 뼈가 단단한 고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실제하고 영원하며 만질 수 있는 견고한 실체로 경험합니다. 세상의 재료이자 나를 구성하는 재료로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물질은 그저 가면을 쓴 에너지일 뿐입니다. 모든 물질이 그렇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물질은 힘의 균형 속에 갇혀 특정한 형태로 얼어붙은 에너지입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용수철처럼 엄청난 잠재력을 품은 채 고요히 침묵하고 있는 상태죠. 손에 쥔 돌멩이는 죽어있는 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창고입니다. 지구상 가장 거대한 석탄 매장지조차도 다 쓴 성냥개비로 보이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에너지를 품은 저장고인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을 설치게 할 숫자를 하나 제시해보죠. 만약 건포도 한 알의 질량을 100%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핵분열이 방출하는 결합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쿼크와 글루온, 질량의 부스러기 하나까지 모조리 태워버린다면 히로시마를 집어삼켰던 원자폭탄과 맞먹는
에너지가 방출될 것입니다. 고작이 작고 쭈글쭈글하며 하찮아 보이는 건포도 한 알에서 말입니다. 누군가 시리얼 박스에 넣을 생각조차 하기 훨씬 전, 수십억 년 전 붕괴하는 별의 심장부에서 단주될 때부터 그 에너지는 건포도의 원자 속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바로 얼어붙은 에너지입니다. 세상이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때로는 지루하게조차 느껴지는 유일한 이유는 그 에너지의 봉인을 푸는데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재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기폭제, 그리고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가 필요하죠. 보통의 물질은 기적에 가까울 만큼 안정적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 산소, 질소의 원자핵들은 태양계가 탄생하던 그 순간부터 약 45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그 견고함은 변치 않을 겁니다. 강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엔 에너지가 숨쉬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말이죠.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불씨가 꺼진 건 결코 아닙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핵분열의 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아직 이막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물리학은 현실 세계를 위협하는 섬뜩한 경고로 변모합니다. 우라늄의 심장이 쪼개질 때 튕겨져 나왔던 두세 개의 중성자들을 기억하시나요? 과연 그 녀석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만약 그 주변에 또 다른 우라늄 235 원자핵들이 숨죽이고 있다면 이 방랑하는 중성자들은 곧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획의 순간 또 다른 파괴, 즉 새로운 핵분열의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분열은 다시 두세 개의 중성자를 뱉어내고 그 녀석들은 또다시 다른 핵을 찾아 나섭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파괴의 연쇄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은 넷, 넷은 여덟이 됩니다. 16, 32, 64, 128 세대가 거듭될수록 분열의 숫자는 배로 불어납니다. 놀라운 건 이 한 세대가 지나는 시간이 고작 10나노초, 즉 1억분의 1초라는 찰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80번 정도의 세대가 순식간에 흐르고 나면 시간으로 치면 겨우 1마이크로초가 지났을 뿐인데 사실상 동시에 10의 24 승번에 달하는 분열이 폭발합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승화하고 있는 거죠. 개개의 분열이 2억 전자볼트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일시에 토해내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고작 자목만 한 공간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핵폭발의 실체입니다. 물리학자의 시선에서 볼 때 가장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점은 바로 그 메커니즘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만 놓고 보면 무슨 복잡하고 기이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라늄 덩어리 외에는 특별한 미지의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연쇄 반응은 스스로 증폭합니다. 자연이 그 증폭 과정을 거저 내어주는 셈이죠. 그저 충분한 양의 물질을 충분히 빠르게 한 곳에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물리학 법칙이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요. 어려운 건 오직 공학적인 부분입니다. 재료를 구하고 정제하고 정밀하게 조립하는 과정 말이죠. 하지만 물리학 그 자체는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이 힘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 원리는 깔끔하다 못해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단 하나의 중성자가 모든 것을 시작하니까요. 과정은 스스로를 먹여 살립니다. 첫 번째, 톡 건드림 이후엔 외부의 어떤 에너지도 필요치 않습니다. 자연은 증폭하고 또 증식합니다. 당신이 자연에게 단 하나의 사건은 던져주면 자연은 10의 24승이라는 숫자로 되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핵의 속도로 질주하는 기하급수적 성장의 위력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자연의 법칙에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우라늄을 아무데나 덩그러니 놓아둔다고 해서 저절로 폭발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충분한 양의 우라늄이 적절한 밀도와 정확한 형태로 뭉쳐 있어야 하죠. 덩어리가 너무 작거나 흩어져 있다면 중성자들은 다른 원자핵과 부딪히기도 전에 허공으로
도망쳐 버릴 테니까요. 그러면 연쇄 반응은 불꽃만 튀기다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임계질량이라는 문턱이 존재합니다. 순수한 우라늄 235 구체를 기준으로 말이죠. 그 임계질량은 대략 115파운드 정도입니다. 칼가로 따지면 자몽만 하죠. 물론 우라늄으로 빚어낸 아주 무거운 자몽이겠지만요. 그 질량이 미치지 못하면 반응은 숨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체대를 거듭할수록 분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상황은 통제불능의 질주를 시작합니다. 비싼 문진으로 쓸 돌덩이와 도시를 삼킬 핵폭발의 차이가 고작 자몽만한 질량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숙연해지는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이 연쇄 반응에는 평화로운 얼굴도 숨어 있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하고도 아름다운 섭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원자로 안에서 일어나는 연쇄 반응은 중계되고 또 통제됩니다. 하나의 분열이 여러 개의 분열을 낳도록 방치하는 대신 평균적으로 딱 하나의 분열이 오직 하나의 다음 분열만을 일으키도록 조율하는 겁니다. 둘도 아니고 0도 아닌 정확히 하나만요. 반응은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며 스스로 생명을 이어갑니다. 폭주하지도 그렇다고 죽어버리지도 않은 채 말이죠. 그저 조용히 옹옹거리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질량을 에너지로 바꿔낼 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균형이 가능할까요? 폭주하는 중성자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흡수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카드뮴이나 붕소로 만들어진 제어봉이 그 역할을 하죠. 연료봉 사이사이로 깊숙이 밀어 넣으면 됩니다. 제어봉을 살짝 빼내면 살아남은 중성자들이 늘어나면서 분열은 가속화되고 반응은 격렬해집니다. 반대로 다시 밀어 넣으면 중성자가 먹히면서 반응은 잦아듭니다. 마치 흐르는 물을 조절하는 수도꼭지처럼 말이죠. 인류는 그렇게 핵이라는 불꽃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리학의 법칙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우리의 의도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요. 물리학의 관점에서 원자로와 원자폭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중성자와 원자핵, 그리고 차가운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죠. 하지만 이 통제된 연쇄 반응을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주의 기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시 하나를 잿더미로 만드는 바로 그 힘이 도시의 밤을 밝히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는 그 순간 누군가는 무기를 만들지만 누군가는 터빈을 돌려 냉장고를 가동합니다. 물리학은 철저히 중립적입니다. 그건 그저 현상일 뿐입니다. 선택은 인간의 몫이며 우주는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든 침묵할 것입니다. 곱씹어 볼수록 참으로 섬뜩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잠시 중성자와 원자에게 미시세계에서 눈을 돌려 여러분이 놓쳤을지 모를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결합에너지 곡선은 단순히 핵분열과 핵융합만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왜 어떤 원소는 흔해 빠졌고 어떤 원소는 희귀한지 말이죠. 듀귤표의 형태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도요. 그 해답의 중심, 가장 깊은 골짜기에 철이 있습니다. 철은 종착지이자 모든 별의 무덤입니다. 그렇기에 철은 이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거대한 별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심장부에서는 양파 껍질처럼 층층이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수소는 헬륨으로 타오르고 헬륨은 탄소로 다시 산소와 규소로 변해가며 모든 물질이 철이라는 바닥을 향해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심액이 철로 변하는 순간 모든 융합은 멈춥니다. 철을 융합해서는 더 이상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에너지의 최저점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겁니다. 불꽃이 꺼지자마자 별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하고 결국 폭발합니다. 초신성, 바로 그 찬란한 죽음 속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합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금과 백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고속 중성자 포획이라는 과정을 통해
단 몇 초 만에 빚어집니다. 엄청난 양의 중성자 보풍이 원자핵을 강타하고 원자핵은 붕괴할 틈도 없이 중성자들을 걸신 들린 듯 삼켜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은 불안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철보다 높은 에너지의 비탈길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던 그 순간의 기억과 그 태초의 불꽃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라늄 원자는 태양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죽음을 맞이한 어느 이름 모를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 손에 쥐어진 그 돌멩이 속의 열기는 말 그대로 죽은 별이 남긴 마지막 비명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마지막 층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면서도 제 생각엔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라 마지막까지 아껴두었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기본 입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장이, 부품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의 양성자는 쿼크라고 불리는 3개의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의 위 쿼크와 하나의 아래 쿼크가 글루온이라는 매개 입자에 의해 단단히 묶여 있죠. 중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의 아래 쿼크와 하나의 위 쿼크가 글루온으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글루온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강력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전령이자 중재자이며 우주를 붙들고 있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세계의 강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힘과도 다른 기이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쿼크 2녀석을 억지로 떼어놓으려 한다면 그 사이를 잇는 힘은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끈질기게 저항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은 더욱 강렬해지죠. 마치 보이지 않는 튼튼한 고무줄로 2 쿼크를 단단히 묶어둔 것과 같습니다. 그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당길수록 녀석들은 서로를 향해 더 무섭게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고무줄과는 다릅니다. 보통의 고무줄은 결국 끊어지지만 이 우주의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그저 끝없이 강해질 뿐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아붓는다면 결국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죠. 2 쿼크 사이의 팽팽한 긴장 속에 임계점을 넘는 에너지가 주입되는 순간 그 에너지는 스스로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에너지가 새로운 쿼크로 변신하는 것이죠.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틈새에서 순수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새로운 물질 입자가 거짓말처럼 튀어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2 녀석을 갈라놓고 싶었을 뿐이지만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입니다. 홀로 남은 쿼크 2개를 얻는 대신 짝을 이룬 4개의 쿼크를 손에 쥐게 되니까요. 이 우주는 쿼크가 고독하게 존재하는 꼴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허락하느니 차라리 에너지를 빚어 새로운 짝을 만들어버리죠.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가둠, 즉 쿼크 감금이라고 부릅니다.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감옥 안에 영원히 갇혀있는 운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실험도 단 하나의 쿼크를 분리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녀석을 해방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당신이 쏟은 에너지를 통해 또 다른 구속을 낳을 뿐입니다. 마치 자석을 반으로 잘라 N극만 가지려는 것과 같죠. 잘라봤자 남는 건 2개의 더 작은 자석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실은 실제의 가장 깊은 심연에 대해 숨막힐 듯한 진실을 속삭여줍니다. 질량과 에너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 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우연히 서로 바뀔 수 있는 별개의 물질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본질이 보여주는 2개의 얼굴일 뿐이죠. 에너지가 곧 질량이 되고 질량이 다시 에너지가 됩니다. 그 경계는 벽이 아니라 회전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곳곳에서는 존재들이 그 문을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우라늄의 핵을 쪼갠다는 건 바로 그 회전문의 문턱에서 벌이는 위험한 유희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들은 자리를 바꿔 앉습니다. 물론 그 속의 쿼크들은 탈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배열과 구조는 완전히 뒤바뀌죠. 내부의 에너지 지형이 요동치면서 방금 전까지 질량이라 불리던 것들,
물길이다 여겨지던 것들의 일부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단단함을 담당하던 그것들이 회전문을 빠져나와 반대편에서 운동에너지로, 감마선으로, 그리고 눈부신 빛과 파괴적인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물질, 하나의 실제. 우리가 질량이라고 부르는 것과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근원적인 무언가가 발현되는 서로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질량이란 좁은 공간에 갇혀 웅크리고 있는 정지된 에너지입니다. 반대로 에너지는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춤추는 질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둘 사이의 변환을 지배하는 건 단 하나의 상수, 바로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그 수가 너무나 거대하기에 아주 미세한 질량만 사라져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원자를 쪼갠다는 행위가 진정으로 섬뜩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폭발도 끔찍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전율케 하는 건 철학적인 충격입니다. 물질이라는 것, 실제의 본질이자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그 기반이, 심지어 당신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배열이자 장이 만들어낸 패턴이며 에너지로 묶인 매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매듭은 언제든 풀릴 수 있죠. 당신이 보는 모든 것,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 견고하고 영원하며 믿음직스럽다고 느끼는 그 모든 실체는 사실 위태로운 균형이자 팽팽한 긴장 상태입니다. 힘과 힘 사이에 끊임없는 타협이죠. 강력은 핵을 억지로 붙잡아두려 하고 전자기력은 서로를 밀어내려 발버둥칩니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수십억 년 동안 이어져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잠시 멈춘 휴전입니다. 그리고 조건만 갖춰진다면 휴전 협정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솔직하죠? 우주는 결코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영원이라는 환상을 더 씌운 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바위와 산맥을 바라보며 저것은 단단하다고 믿어버렸죠.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바위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의 심장인 핵은 사실 치열한 전장입니다. 태초부터 그곳은 항상 전쟁터였습니다. 영원함은 우리의 발명품일 뿐 실제하는 것은 오직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있잖아요.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곤 합니다. 물리학이 세상을 덜 신비롭게, 덜 아름답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요. 노을이 지는 그 벅찬 순간을 단순히 대기 중의 광자산란 현상으로 분석해버리면 그 낭만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진실은 언제나 신화보다 더 경이롭기 때문입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빛과 물질이 양자 전기역학이라는 우주의 법칙 아래 서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상호작용들이 진화의 산물인 우리의 눈이 황홀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색채의 향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단지 하늘이 예쁘다고 말하는 것보다 말이죠. 여기 이 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덩이가 사실은 꽁꽁 얼어붙은 에너지 덩어리라는 사실이 이 돌의 가치를 떨어뜨릴까요? 오히려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당신 손에 들린 그 돌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별의 내부에서 일어난 핵융합의 유물이자 성스러운 유산입니다. 지구가 태어나기도 전 수십억 년 전에 폭발한 초신성의 에너지를 품고 있죠. 우리가 평생 감각할 수 없는 극미의 세계, 그 좁디 좁은 틈을 붙들고 있는 거대한 힘에 의해 결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돌이 지루해 보인다면 그건 단지 당신이 그 속에 담긴 서사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되는 순간 이 돌은 우주에서 가장 비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춰보겠습니다. 결합 에너지 곡선,
그 중에서도 철이 바닥에 자리 잡은 그 깊은 골짜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건 시험을 위해 달달 외우고 잊어버려도 되는 교과서 속 도표가 아닙니다. 우주를 설계한 건축도면 그 자체입니다. 별들이 빛나는 이유는 골짜기 한쪽 비탈에 있던 수소와 헬륨이 서로 몸을 섞고 융합하며 철을 향해 굴러 떨어질 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 박힌 모든 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비탈기를 불태우며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뺨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햇살은 그 거대한 미끄러짐이 만들어낸 우주의 굉음과도 같습니다. 반면 무거운 원소들은 거대한 별들이 죽음을 맞이하며 뒤틀릴 때, 즉 초신성 폭발이라는 대격변 속에서 탄생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조건이 철보다 무거운 핵들을 단련해내죠. 단 몇 초 만에 중성자를 빠르게 포획하여 몸집을 불리고 이내 우주 허공으로 흩뿌려집니다. 지금 지구지각 깊숙이 잠들어 있는 우라늄은 수십억 년 전 어느 초신성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품은 채 이곳에 당도했습니다. 철보다 높은 불안정한 비탈에 위태롭게 앉아 태초의 불꽃을 머금은 채 말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에너지 골짜기의 양쪽 끝에서 온 원소들이 별의 융합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녀석들과 초신성이 뱉어낸 무거운 녀석들이 중력의 손길로 하나 되어 평범한 별 곁 딱 알맞은 거리에 둥지를 튼 덕분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제가 숨 쉴 수 있는 건 탄소, 질소, 산소, 인, 그리고 몇몇 원소들이 그 곡선의 가장 안정적인 지점에 머물며 수십억 년을 버틸 끈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기적에 필요한 환상적이고 복잡한 분자들을 조립할 만큼 유연하기도 했고요. 단 하나의 곡선, 그리고 두 힘 사이의 단순한 팽팽한 긴장, 그 결과가 바로 별과 행성, 바다와 대기, 바위와 나무,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이 그려낸 세계입니다. 다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듭시다. 이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원자죠. 그럼 원자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자의 구름, 그리고 빽빽하게 뭉친 핵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핵을 붙들고 있을까요? 장력과 전자기력, 우주를 지탱하는 이 두 거대한 힘이 벌이는 끝없는 줄다리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팽팽한 균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우리는 핵 분열이라 부릅니다. 물질은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가고 그 틈새로 감춰졌던 에너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막대한 힘은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답은 질량 그 자체였습니다. 질량이란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에너지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질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얼어붙은 빛이자 굳게 잠긴 에너지입니다. 단단한 물질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응축된 힘의 덩어리죠.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 조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의 심연을 향해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결국 실제라는 것의 본질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혁명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원자가 쪼개지며 질량은 허공으로 증발하고 그 자리를 메우듯 에너지가 터져 나옵니다. 마치 붕괴된 댐에서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거대한 탕류처럼 말이죠. 그 짧고도 강렬한 파괴의 찰나, 우주는 비로소 차가운 가면을 벗고 자신의 뜨거운 내면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끝맺으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군요. 오늘 밤 잠들기 전이든 혹은 내일 아침 눈을 뜬 직후든 좋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쥐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식탁 위에 커피잔이어도 좋고 낡은 연필이나 사랑하는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잠시만 그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함, 온기, 그 생생한 실제감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무게의 실체는 에너지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의 거대한 힘에 의해 억눌리고 압축되어 마치 영원히 변치 않을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체인 척 연기하고 있을 뿐, 그것은 막대한 에너지의 응집체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하고 고요해 보이는 표면 아래 견고함이라는 가면 뒤편에는 죽어가는 별들의 뜨거운 하루 속에서 최초의 원자가 잉태되던 그 태고의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불꽃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 불꽃은 지구보다 오래되었고 저 하늘의 태양보다도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홀로 타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태초의 불꽃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그 불꽃으로 빚어졌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세상을 거닐고 있는 얼어붙은 불꽃,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제 그 평범한 돌멩이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셨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손안에 담긴 이 세상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십니까?